안녕하세요. 안철수 소통 라이브의 안철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입니다. 오늘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니까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곳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군의 날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실 평화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만 외치고 그리고 힘이 없으면 그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위스 중립국입니다. 근데 이 스위스가 중립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국방비를 많이 쓰면서 군을 강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즉 힘이 있어야지 중립도 지킬 수 있다. 힘이 없으면 아무리 외치더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교훈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야, 자라 님입니다. 화천대유 사태를 보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면 중앙정부보다 견제 능력이 약한 현 대한민국 시점에서 지방의 부패와 비리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물론 지방정부의 견제장치를 두면 통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화천대유 사태와 같은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전역이 골고루 이렇게 균형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권한 그리고 또 재정적인 권한을 다 지역정부로 이양을 해야만 된다. 그래야지 균형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권한이 가면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냥 누릴 것만 누리고 아무 책임을 안 진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때 그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책임과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콜드웰 님이 아수라장인 정치판에서 환멸을 느꼈던 순간은? 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뭐 그런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이 저는 공익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환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틀 하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 제도라는 틀 아래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만들어진 기업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만든 복지제도라는 틀 아래서 우리가 여생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역할, 즉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틀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조금만 이걸 잘 만들면 조금만 그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쪽은 관심이 없이 오히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틀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바로 그 분들을 도와줄 돈을 오히려 세금을 자기 편 먹여 살리는 데만 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저는 환멸을 느낍니다.
그러면 정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그 정치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그 목적이 우리 편 먹여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새긴 사람들만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이 후보들을 보고 투표를 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세상 바꾸는 거는 유권자거든요. 정치인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재휘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2030 세대의 젠더 갈등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상황인데 대표님은 젠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2030 세대에서 젠더 갈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남혐, 여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기성세대가 2030 세대가 너무나 살기 힘든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든 것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세대, 기성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님 세대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든 이 사회 구조에서 열심히 일하면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 아버님 세대에게 저희는 정말 감사드려야 되는 그런 세대죠. 그리고 그러면 이 기성세대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2030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같은 척박한 환경을 만든 게 바로 저희 같은 기성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2030 세대와 함께 만날 때 제일 먼저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그 청춘 콘서트를 시작하고 함께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이렇게 2030 세대도 자기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을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척박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꼭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셨는데요. 이미 지난 대선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가부 폐지보다는 성평등 인권부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이렇게 사회를 보면 이 부분은 여성이 또 이 부분은 남성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눈에 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골고루 균형 있게 바로잡는 것이 이제 앞으로 시대가 나아가는 방향이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제가 공약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준고님, 고경준님이네요. 예, 현재 병력 체계를 보면 현역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4급은 공익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역 불가면 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부는 공익 판정을 받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역들도 값싸게 강제노동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국방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이는 ILO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급 공익은 병력 의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고 노동력 착취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공익을 쓰는 것은 국가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모병제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공익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저는 공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자존감을 가지고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 모병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우선 넓은 시야에서 전 세계적인 흐름 하에서 우리 군대가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옳은가, 그 방향부터 잡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사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해군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만, 해군에서 보면 배를 띄울 때 부사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기술을 담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교와 수병만 있으면 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배를 움직이고 정비하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부사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그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하고 기술 부사관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쪽으로 간다.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우리 군의 병력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모병제라든지 아니면 징병제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최안식님, 다소 대표님께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무례한 질문 같으면 하지 마시지. 예, 만약 윤석열이 또는 홍준표가 안철수 대표님께 차기 총리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철석연대나 수표연대를 통한 합종연행을 제안한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름이 재밌네요. 철석연대 때 제가 앞이네요. 안철수니까. 그 다음에 수표연대도 제가 앞이네요. 안철수의 숫자니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직책을 가지는 게 아닌가요? 어쨌든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정권 교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와 국민의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함께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저는 지금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이고, 우리가 뭘 먹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격변하는 세계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 전략을 가져야만 되는지, 그런 담론을 가장 중심 담론으로 만드는 역할을 꼭 하겠다. 그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도중에 보니까 이제 또 분수까지 이렇게 배경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손정우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작년에 발표하셨던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이 당시에는 꽤나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요즘은 닫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철가방도 저희의 시도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느 정도 잠시 그걸 더 진행을 하지는 못하는데요. 여러 가지 참여해 주신 분들 덕분에 많은 그런 피드백들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것을 앱 형태로 만들 겁니다. 지금은 웹페이지이지 않습니까? 앱 형태로 만들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서 많은 그 당원들 뿐만 아니라 지지자분들,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소통 채널, 그리고 또 그 쌍방향 채널로 만들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전은희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개 식용 찬반에 대한 의견 어떻게 조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금지해야죠. 사실 지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살아있는 생물도 다들 보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발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상황에 맞도록 이것을 발전시키고 오히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 뭐 공원이라든지 또는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게 이 나라가 계속 조금씩 더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10.1km 국군의 날 기념 마라톤을 천안함 전우회 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또 오후에는 제 고향 부산으로 가서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뵈려고 합니다. 그럼 또 다음 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라이브의 안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